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54화 기호지세 송강현 관부 금괴 도난 사건. 두 번째 이야기. 송강현 관부의 봄날 정오에 햇살이 가득했고 오후 햇살로 인해 이 관부는 다소 뜨거운 공기가 가득했다. 이곳 송강현은 중원의 최남단에 위치해 기온이 다소 높았으며 비록 겨울이라도 사람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돌아다녔다. 지금 봄날의 햇살이라고 다른 지역, 특히 장강 이북이라면 다소 추운 것이 당연하지만 중원인의 입장에서 장강 이남의 지역이라면 뜨거운 여름날이라 생각할 것이다. 지금 지역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곳 송강현 관부에서의 새로운 임무는 그의 원래 계획과 상충되었다. 그러나 장석이의 말처럼 그가 지난번 종모산에서의 활약으로 큰 인정을 받아 포드로 승진한 것은 사실이었고 이제 금괴 도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그의 책임이 되어버렸다. 장노영님, 저는 제 인생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관부를 떠나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제 내면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단 사흘만 금괴 도난 사건에 전념하겠습니다. 사흘 내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유? 허허허. 이 친구 잘 생각했네. 장석이는 류지혁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백리포도. 자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나도 더 이상 말리지 않겠네. 하지만 사흘 후에는 정말로 큰일이 있으니 그때까지 사건을 해결해 주게. 류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금괴 도난 사건의 주간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사건 주간에는 도난당한 금괴의 양, 사건 발생 시간, 의심되는 용의자의 목록, 그리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류지혁은 이 정보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용의자들의 동기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수집된 정보를 빠르게 숙지했다. 류지혁은 또한 바로 급히 이동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금괴가 저장되어 있던 창고는 관부의 외곽에 있었고 보안시설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도난 당시 포졸들은 근무 태만으로 일시적인 빈틈이 발생했고 그 틈을 타서 범인이 금괴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였다. 류지혁은 보안관리 기록한 부분을 열람하며 보안을 담당하던 직원들과도 면담했다. 그의 추리와 직감은 점차 범인을 향해 좁혀갔다. 그는 몇몇 의심스러운 흔적들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수사에 매달린 류지혁은 금괴 도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범인은 관부 내부의 한 관리였으며 그는 금괴를 팔아 개인적인 빚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류지혁은 그를 급히 체포하고 금괴의 행방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해 나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부 한 관리를 조사하던 중에 이 사건은 단순한 금괴 도난 사건이 아니라 더욱 큰 조직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류지혁은 신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면서 이 금괴 도난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는 규모의 사건임을 깨달았다. 범인이 혼자 행동했을 리 없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어두운 밀실, 아무래도 이 밀실은 송강현 관부 뇌호관에 자리하였고 범죄에 유력하게 연루된 자를 신문하거나 문초하는 공간으로 생각된다. 너는 이제 내 눈을 보아라. 백리성 포도였다. 그는 바로 얼마 전 송강현 지부 대인에게 수석 포졸에서 포드로 승진한 류지혁이 아닌가. 흐흐흐흐. 어차피 이판사판이구나. 쥐꼬리만한 녹봉으로 이곳 관부에서 물품을 관리하던 일을 한 지 20년이구나. 그런데 나는 병석에 누운 노모를 뒷바라지하느라
인생을 모두 허비했지. 흐흐흐흐. 단 두 사람만 어두운 밀실에 있었고 송강현 관부에서 20년간 하급 서기의 일을 담당했던 서기부 총관은 의자에 묶여 있었으며 그는 모진 고문을 받았는지 머리는 산발이었고 그의 얼굴에 고문의 흔적이 있었으며 또한 그의 입술은 말라서 터져 있었는데 이 입술에는 피를 머금었다. 흐흐흐흐. 백리포두. 내 놈은 나에게 알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 노모는 작년에 죽었고 내 가족은 모두 진나라로 도망해 버렸지. 금괴를 넘기며 진나라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표로 모두 바꿨으니 말이다. 아마도 내가 죽더라도 나머지 내 가족과 동생네 가족들은 호의호식하며 살겠지. 녀석,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군. 가족을 챙기니 말이야. 하지만 내 녀석은 내게 전부를 말하게 될 것이다. 지혁은 서기부 총관을 노려보았다. 내 녀석은 이제 나의 눈을 봐라. 류지혁의 목소리가 밀실 안에서 메아리 쳤다. 그의 눈빛은 철저히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고 서기부 총관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읽으려 했다. 밀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제 말해봐라. 그러면 금괴를 진나라로 넘긴 것인가? 그리고 그 전표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게 전부 말하라. 그러면 내 가족에게는 더 이상의 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가족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지 그 사실만 알고 싶을 뿐이다. 서기부 총관은 류지혁의 강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어느 정도의 안도감도 느껴졌다. 허허, 이는 매우 신비한 감정이었다. 종전에는 분명히 백리성에게 큰 적개감이 가득했는데 이상하게도 총관의 두 눈은 조금 몽롱한 눈동자가 되었다. 망원 경랑! 아. 류지혁의 두 눈은 붉은색 광채로 덮여 있었으며 이 두 눈은 꼭 마왕의 두 눈이 확실했다. 허허, 지옥 8부에서 싸움만 하는 아수라의 두 눈이 이러한 눈일까? 아무튼 지혁의 두 눈에서 나오는 음산한 붉은 광채가 이 어두운 밀실에 가득했으니 이는 분명히 지혁이 신교에서 얻은 또 다른 마공이란 말인가. 바로 홍산 유전이 깃든 섭정술로 보였으니 결국 총관은 지혁의 두 눈에서 나오는 마광 때문인지 극심한 환술과 환몽에 의해 영혼이 지배받고 그는 입을 열게 되었다. 진나라로 금괴를 보낸 것은 맞습니다. 전표들은 대부분은 가족이 가져갔으며 일부는 제 방의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서기부 총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류지혁의 붉은 눈빛에 고정되어 총관은 온전한 정신인지 비몽사몽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는 어쩔 수 없이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었다. 류지혁은 그의 답변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즉시 송강현 관부의 다른 포졸들에게 지시를 내려 하인 몇몇만 남은 서기부 총관의 집을 급습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총관을 신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려 했다. 이제 나머지 범죄 조직에 대해 말해봐라. 당신 외에 누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가? 그들은 어떤 계획이 있나? 그것은 허허, 어서 말해봐라. 단순히 북쪽의 칠웅패주인 진나라만 연구한 것이 아니오. 나는 중원의 서쪽 끝에 있는 연나라 모용 가문과 거래했을 뿐이오. 모용을 여기서 또 듣게 된다니. 그래, 모용가는 왜 이곳 궁벽한 초나라 시골까지 와서 이러한 일을 전개한 것이지?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지금은 전국 칠웅들이 패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난세가 아닙니까? 아마도 그들은 금괴와 소금을 모아서
보다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 그들은 내가 연애 군노였을 때 모계로 연과 제의 전쟁을 물밑에서 주도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신왕, 법왕, 저광, 나는 이들을 절대 잊을 수 없지. 백리 세가에서도 이들에게 크게 당했으니 말이야. 류지혁은 총관의 말을 듣고 홀로 중얼거렸다. 결국 이곳 초의 궁벽한 시골도 연애 모형가가 활동한단 말이지. 좋아. 총관, 그러면 이들의 다음 행동은 뭐지? 서기부 총관이란 자는 모용세가의 일을 언급할 때 매우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의 신형은 묶여 있었지만 들썩거렸고 또한 부들거렸다. 하지만 총관은 류지혁의 지배적인 마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송강현 관부의 몇몇 고위 관리들도 이 일에 손을 썼습니다. 그들은 금괴를 사용하여 검과 창과 활등 무기를 구입하고 북쪽 진해 군대에 공급하려 했습니다. 전부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허허, 연이 진과 초에서 벌어질 전쟁을 재촉하는가? 그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한 녀석, 모형가에서 나온 인물은 누구인가? 그것은 총관은 더욱 심하게 부들댔다. 그러다가 헉! 이런, 모형가에서 총관에게 강력한 금제를 가했는가? 총관의 머리는 안으로부터 터져버렸고 총관의 머리가 터지며 사방에 핏물과 뇌수가 튀었다. 하지만 류지혁의 신형은 강력한 호신강기가 보호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의 관복에는 피나 뇌수가 묻지 않았다. 그러나 총관은 머리를 잃은 채 너무도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그 주변으로 피와 뇌수의 잔해가 사방에 흔적을 남겼다. 류지혁은 총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또한 그의 두 눈은 정상인의 눈으로 돌아와 이제야 밀실을 좌우로 둘러보았다. 총관의 죽음. 그는 탐욕 때문에 초라한 죽음으로 인해 지혁의 마음은 조금 침울했다. 이는 그동안 그가 경험한 수많은 싸움과 경험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깊은 비밀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마음 한쪽에서 더욱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류지혁은 곧 신비한 신법을 전개하여 이곳 밀실을 나섰으며 마음을 추스르고 총관의 사가로 잠입해 들어서 곧바로 총관의 책상과 서류들을 뒤져 추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문서들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쳐줬고 또한 그는 총관이 언급한 모형 가문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내려 했었는데 송강현 관부로 다시 돌아온 류지혁은 총관의 죽음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번 사건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관부의 상위 관리들에게 전달했다. 지부대인과 다른 고위 관리들은 이 사실에 크게 동요하였고 더욱 철저한 조사와 함께 송강현 내 모형 가문은 물론 다른 조직에 관해 즉 마도일문과 정천과 사왕건문 등 관여 여부 등 조사와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지혁은 이제 자신의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했다. 그는 모형 가문에 대한 정보를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실체와 계획을 완전히 드러내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본인의 부하들, 몇몇 신뢰할 수 있는 포졸들과 함께 비밀리에 모형 가문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향했다. 모형 가문의 거점에 도착한 류지혁은 신중하게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철저했고 모형 가문의 불법적인 거래, 그리고 그들이 조직하는 무기 밀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능력과 지혜는 조금씩 그들의 비밀을 밝혀냈다. 한편 류지혁은 자신의 내부적인 고뇌와 싸우며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초는 물론 송강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임을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그의 심장은 때로는 무거웠지만 그의 의지는 굳건했다. 모용 가문에서 송강현의 파견한 중심인물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앞두고 류지혁은 자신이 준비한 모든 지식과 무공을 동원할 준비를 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송강현을 혼란에서 구하고 본인 스스로 명예를 높이 새기려 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과 함께 조금 고즈넉한 장원의 담을 좌에서 우로 쓸어보았는데 지혁의 눈빛은 매우 비장했다. 류지혁과 그의 부하들은 별빛도 달빛도 없는 어둠을 틈타 장원에 침입했다. 그들은 은밀한 보법과 신법을 전개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고 장원의 정원을 통해 중앙 건물로 접근했다. 모용 가문의 거점은 예상외로 잘 보호되고 있었으며 각종 덕과 경비가 철저히 마련되어 있었다. 류지혁은 자신의 내공을 활용해 미세한 기류를 감지하며 경비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선명하게 빛났고 그는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것이었고 부하들도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장포졸, 막포졸, 너희들은 후임들을 데리고 이쯤 흩어져 이곳 장원을 나눠서 조사하자. 내가 보니 이곳 큰 장원은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대략 20여 명. 이유를 알 수 없군. 이곳은 분명 500여 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장원인데. 아무튼 장포졸은 후임 절반의 포졸을 데리고 저곳 거대한 건물을 조사하고 막포졸은 나머지 절반을 데리고 저기 창고로 보이는 또 다른 거대한 건물을 조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백리 포두님. 알겠습니다. 포두님, 그런데 포두님은? 나는 홀로 이곳 중심에 있는 작은 별도 정원과 장원의 주인이 쓸만한 거처를 뒤지기로 하지. 지금이 축시니까 이곳에서 한 시즌이 지나서 인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지. 알겠습니다. 포두님. 막포졸은 후임 포졸들을 데리고 좌측으로, 장포졸은 역시 후임 포졸을 데리고 우측으로 향했으니 이들은 송강현 관부에서 무공이 좀 강한 인물들로 구성돼서 그런지 이들의 신법은 일반 강호 무림 절정 중입 개신경의 고수들로 매우 은밀히 부드럽게 전개하며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지혁의 두 눈에 들어왔다. 후후후후. 녀석들 그동안 훈련에 게으르지 않았군. 독산체를 급습하기 전에 전해준 무량무보란 신법을 완벽하게 전개하니 말이야. 지혁은 득이만족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지혁은 신속한 신법을 전개하며 바람을 갈랐으며 장원의 북쪽 건물에 도착한 유지혁은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문 하나하나, 창문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소리와 빛을 주시하며 가장 안전한 진입 경로를 찾았다. 그의 경험과 직감이 그를 이끌었고 마침내 그는 한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어둡고 조용했다. 류지혁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폈다. 그는 소리 하나 없이 방을 하나씩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구 집기 등을 살피며 서류와 문서들 또한 무기들을 조사했는데 모용 가문의 계획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류지혁은 모용 가문이 이곳 송강현 비밀 장원에 마련한 밀지 중앙 기록실에 들어설 수 있었다. 기록실은 각종 문서와 지도, 서신들로 가득했고 류지혁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역시 노련하고 천하를 담을 그릇이던가. 그는 신규 대법을 겪고 무극담노의 모든 기연을 완벽히 소화했기에 은밀히 뒤지는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으며 매우 능숙할 뿐 아니라 그의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데
드디어 그는 모형 가문이 이곳 초에 송강현에서 전개하려던 전체 계획을 설명하는 문서를 찾아냈다. 이 문서에는 진나라와 연나라, 그리고 다른 몇몇 국가들과의 군사적 연계와 무기 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류지혁은 이 모든 정보를 가진 책자를 가슴속에 갈무리했다. 지혁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 가문의 모략과 계획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 하였다. 그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류지혁과 그의 부하들은 장원을 조용히 빠져나오려 부하들과 약속된 장소로 가려 했는데 그가 문을 나설 때 5명의 신비인이 그의 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들은 나의 눈과 귀를 속일 무공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혁은 낯선 이들의 출현으로 조금 당황했고 또한 지혁은 이들을 노려보며 조금 씁쓸한지 속으로 이런 말을 중얼거렸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 5사람도 강호 무림의 강자임을 짐작했으니 이때 밤하늘 고즈넉한 장원의 은은한 바람이 불어왔으나 이 바람은 끈적끈적한 더운 바람이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